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4가지 얼굴의 대통령. 최근 기자는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비서실에서 매일 기록했던 대통령 면담 일지를 입수했다. 대통령의 면담, 회의, 행사 참여 기록인데 박 대통령 재임 18년을 연구하는 데 1차적 자료일 것이다. 시간대별로 적혀있는 이 일지를 읽어보면 현대사의 비밀들이 많이 풀리기도 한다. 예컨대 1972년 10월 10일 오후 청와대 서도실에서는 박 대통령 주재하에 임시회의라는 게 열렸다. 오후 2시부터 7시 15분까지 5시간 15분이나 걸린 이 회의의 참석자는 쟁쟁하다. 박 대통령 이외에 김종필 국무총리, 정일권 공화당 의장, 이후락 정보부장, 신직수 법무부 장관, 김정년 비서실장, 최기화 특별보좌관, 류혁인 정무비서관. 이들은 유신 선포에 따른 준비회의를 한 것이다. 유신과 계엄령 선포를 오는 10월 17일에 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도 이 회의였다. 1972년 10월 11일의 일지를 보면 박 대통령은 오전 11시 35분부터 15분간 노재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유신 선포에 따른 계엄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 총장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될 사람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오후에 김정년 비서실장과 강재천 의전관 그리고 민환기 주치의를 데리고 승용차 편으로 고향 경북 구미의 큰영 동희씨 상가에 도착 조문했다. 그날 밤을 구미전자수출공단 숙소에서 보낸 박 대통령은 다음날엔 큰영의 영결식과 하관식에 참석했다가 자동차 편으로 귀경했다. 헌정을 중단시킨 제2의 쿠데타인 유신 선포를 사흘 앞둔 10월 14일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지하 회의실에서 유신 선포 최종 점검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는 박 대통령 이외에 김종필 국무총리, 이후락 정보부장, 정일권 공화당 의장, 김용식 외무장관, 유재흥 국방장관, 최기화 외교특별보좌관, 서종철 안보특별보좌관, 김정년 비서실장, 노재현 육군참모총장이었다. 유신 선포 하루 전인 10월 16일 박 대통령은 오후 1시 23분부터 25분 동안 강창성 육군보안사령관을 불러 유신 선포에 따른 준비를 지시했다. 1972년 10월 17일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1961년 5월 16일과 함께 운명절인 날이었다. 이날 그의 행적을 청와대 접견일지를 통해서 재구성해본다. 박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에 김용식 외무장관을 불러 곧 발표할 유신 조치에 대한 외무부의 대책을 지시했다. 일본과 미국 대사에 대한 공식 통보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9시 40분에 서도실에서 최기화, 박진환, 박정홍 씨 등 특별보좌관 회의를 소집하고 유신 조치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회의 도중 이후락 정보부장, 김용식 외무장관, 김정영 비서실장이 긴급 보고를 하기 위해 박 대통령을 몇 차례 집무실로 모시고 나갔다. 박 대통령은 오전 11시 25분부터 김정년 비서실장, 이후락 정보부장, 김용식 외무장관, 김종필 총리, 정일권 공화당 의장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오후에 발표할 비상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특이한 것은 오후 3시 11분부터 34분간 신범식 서울신문 사장이 박 대통령을 만난 것과 그의 뒤를 이어 공화당 차지철 의원이 20분간 박 대통령을 만나고 간 사실이다. 두 사람은 이 무렵 박 대통령을 공사석에서 자주 만났고 곧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연루된다. 박 대통령은 오후 4시 4분부터 백두진 국회의장, 민복희 대법원장을 초치하여 유신 선포에 대하여 통보했다. 곧 계엄사령관이 될 노재현 육군참모총장도 다시 불렀다. 이날 오후 6시부터 37분간 대접견실에서 있었던 비상국무회의는 국회 해산, 헌법 효력 중단을 결정한 대통령의 뜻을 받아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의결했다. 유신 선포 다음 날인 1972년 10월 18일에도 박 대통령은 바빴다. 전날 국회를 해산하고 헌정을 중단시킨 뒤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5.16에 이어 제2의 쿠데타를 감행한 그는 11년 전 한강을 건너온 기분으로 임했다. 비상사태 선포를 전후하여
박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은 찬바람이 돌 정도로 결의에 차 있던 박 대통령이 야전 사령관처럼 보였다고 기억한다. 박 대통령은 대충 4가지 얼굴을 갖고 있었다. 국가 경영자, 즉 CEO로서의 얼굴, 교사로서의 얼굴, 전략가로서의 얼굴, 그리고 권력자로서의 얼굴이 그것이었다. CEO 박정희는 치밀한 사람이고, 교사로서의 박정희는 엄격하되 자상했고, 전략가로서의 그는 신모 원료의 사색가였으며, 권력자로서의 박 대통령은 내멍하고 냉혹했다. 이에 10월 하순의 박정희는 바로 권력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10월 18일 아침 박 대통령은 유신 헌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헌법학회장 한태현 교수를 불러 20분간 의견을 들었다. 오전 10시 5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그는 중앙대책협의회의를 소접견실에서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한국의 국가 핵심 지도부가 전원 참석했다. 김종필 국무총리, 정일권 공화당 의장, 김용식 외무장관, 김현옥 내무장관, 신직수 법무장관, 유재흥 국방장관, 민관식 문교장관, 윤주영 문공장관, 이우락 정보부장, 이민우 계엄부사령관, 김정연 비서실장, 박종규 경호실장, 홍성철 정무수석, 김성진 공보수석, 김시진 민정수석. 유신 쿠데타의 사령관은 박 대통령, 작전참모는 이우락 부장이었고 사령부는 정보부였다. 이때의 정보부는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던 권력자 박정희의 채찍이요 고삐였다. 정보부의 힘은 박 대통령의 신임과 대통령에 대한 부장의 접근권에서 나오고 있었다. 따라서 이날 회의도 이우락 부장이 주재하다시피 하면서 각 부처의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은 이 부장, 김 총리, 정 의장을 따로 만나 은밀한 이야기를 25분간 나눴다. 김 비서실장의 배석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0분간 박 대통령은 전군의 주요 지휘관 53명과 유재흥 국방장관, 노지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최세인 1군 사령관, 박원근 2군 사령관을 불러 비상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총구로서 장면 정부를 뒤엎고 정권을 잡았던 박 대통령은 권력의 기본이 군대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7분부터 9시까지 궁정동 중정사무실, 즉 11.6의 무대가 되는 안가에서 저녁을 먹었다. 참석자들은 백두진 국회의장, 김종필 총리, 정일권 공화당 의장, 장경순 국회 부의장, 김용식 외무장관, 이병희 의원, 이우락 부장, 김정연 실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날에도 중앙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일본 대사를 초치하여 비상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오후 4시 사위인 한병기 의원이 찾아와 50분간 장인을 만나고 갔다. 한 의원의 부인은 박 대통령과 첫 부인 김호남 여사 사이에서 난 박재옥 씨였다. 유신 선포 나흘째인 10월 20일 박 대통령은 중앙대책회의를 주재한 뒤에 언론계 인사들을 불러 비상조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합동통신사장 이원경, 원로 언론인 설국환, 기자 출신 정치인 서인석, 동양통신기자 심현석, 그리고 이환희 문화방송 사장이 불려왔다. 박 대통령은 또 내무장관, 서울 부산시장과 지방의 지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놓고 비상조치를 설명해 주었다. 10월 21일 필립시 하비브 주한 미국 대사가 오후 7시에 박 대통령을 찾아와 닉슨 미국 대통령에 친서를 전달했다. 닉슨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내정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한미 동맹 관계상 이번 조치에 대한 양국 간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하비브 대사는 3시간 동안 박 대통령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정연 비서실장과 조상호 의전 수석이 배석했다. 10월 22일 박 대통령은 김종필 총리를 불러 미국 대사가 전해준 닉슨의 친서에 대한 답신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가 금명간 워싱턴을 방문하여 닉슨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고 유신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군부의 두 실세인 윤필용 수경사령관과 강창성 육군보안사령관을 불러 약 4시간 요담했다. 수도방위를 책임진 윤 장군과 군부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 임무인 강 장군은 육사 8기 동기였으나 직무상 상호 감시, 견제해야 하는 처지였다.
박 대통령이 유신 선포 넉 달 전인 6월에 서종철 육군 참모총장 후임에 노재현 대장을 임명하였을 때 이우락 부장, 유재영 국방장관에게 이 인사를 보면 각하께서 조만간에 계엄령을 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유 장관은 서 총장 후임에 한신 대장을 박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이 부장도 한 대장을 밀었다. 6.25 전쟁의 영웅인 한신 대장은 깨끗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해서 군에서 가장 신망이 높았다. 박 대통령은 유신 선포에 따른 계엄령을 펼 경우 한신 대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듯하다. 계엄령을 펴면 사령관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대통령 다음 가는 강자가 된다. 만약 그 계엄사령관이 한신처럼 정치를 싫어하고 쿠데타를 반대하는 원칙주의자라면 대통령으로서는 불안해진다. 박 대통령은 군인으로서는 한신을 높게 평가했으나 계엄사령관으로서는 거북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부담이 적은 노재현 장군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한신 대장을 지휘병력이 없는 합참의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수줍어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권력 관리에 관한 한 어떤 도전이나 위험도 허용하지 않았다. 권력을 관리하는 측근들, 적 정보부장, 수경사령관, 보안사령관, 군 요직 인사들에게 박 대통령은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유재영 국방장관이 유신 조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전 통보를 받은 것은 김종필 총리가 유 장관을 총리실로 오게 한 뒤 며칠 뒤 발표될 비상조치를 설명해 줄 때였다고 한다. 김 총리는 유 장관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다. 유 장관은 북한과 대화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부의 책임자가 비상조치에 동의해 준 셈이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대통령의 음주 습관 1973년 1월 1일과 2일 박 대통령은 신년 할애를 생략하고 속리산으로 가서 이틀간 쉬다가 돌아왔다. 민기식, 김종철이 동행했다. 박 대통령은 1971년부터 1976년까지는 5월, 10월에 4박 5일 예정으로 속리산을 찾곤 했다. 그럴 때마다 박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공화당 의원 민기식이었다. 두 사람은 술을 밤새워 마시곤 했다. 유경수 여사가 민 의원에게 제발 저 양반 술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민 의원은 제가 다 마셔버릴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장모까지 찾아와서 민 의원에게 술을 많이 하지 않도록 부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술자리에서도 국정과 관계 있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민 의원은 저분은 어떻게 국정의 세부 사항까지 저렇게 많이 할까? 아마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때 박 대통령은 이상한 음주 습관이 있었다. 한자리에서 2시간 정도 마신 다음에는 다른 방으로 옮겨 또 마시는 것이었다. 밤샘을 하면서 술을 마실 때는 5-6번 방을 옮겨 다니곤 했다. 박 대통령은 술에 약한 사람은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과 합석한 박 대통령은 가끔 민 의원에게 눈짓을 보내면서 저 친구 술도 한 잔 못하면서 일은 어떻게 하는지 라고 쑥덕거리곤 했다. 민기식은 짓궂은 농담을 잘했지만 그것은 항상 언중유골이었다. 1970년 초 정교에서 유명했던 고급 콜걸 정인숙 씨가 오빠에게 피살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관계한 여자라느니 범인도 오빠가 아니라느니 하는 소문이 퍼졌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여인과 박 대통령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범인은 오빠임이 분명하다. 이 무렵 민기식 씨가 박 대통령의 기동차에 함께 타고 땅콩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민 장군, 그 땡땡땡이라는 배우를 모르시오? 압니다. 이거 큰일 났소. 북한 방송에 나오고 그걸 갖고 모란 놈은 야당 놈과 짜고 부추기고 있고 그런 소문이 돌기는 합니다만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몇 달 전부터 시중에 파다하게 퍼졌으니 엔조이 했다고요. 아니 당신도 그 얘기를 믿습니까? 나는 안 믿습니다만 시중에서 자꾸 떠드니 그럼 육인수나 당 간부들도 압니까? 글쎄 소문이 났으니. 박 대통령은 뒤에 타고 있던 공화당 중진을 불렀다. 나와 땡땡땡의 관계에 대한 이 얘기를 들었소.
그들은 우물쭈물하다가 돌아갔다. 민 의원은 속으로 남자가 한두 번쯤 그러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다시 민기식이 말했다. 그쪽 배우가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배우의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는데 대통령과 가깝다는 소문이 돌아 손님이 오지 않는답니다. 아니 민 장군이 그걸 어떻게 하오? 왜 그런 얘기를 듣고도 나에게 안 했소? 다 아실 줄 알고 안 했죠. 누군가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보, 그럼 나보고 보상하라는 거요. 왜 대통령께서 보상합니까? 이날 대화는 이것으로 끝났다. 민기식은 생전의 기록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결백을 믿는다면서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박 대통령은 눈물이 있는 한 인간이었다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이나 기자회견을 국민 설득의 기회로 활용했다. 매년 1월 초에 열린 연두 기자회견은 서너 시간 정도 진행됐다. 일문일답이 오고 가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이 강의하듯이 국정을 설명하는 장소였다. 대통령에 의한 일종의 국정보고대회였다. 이런 기자회견 기록을 읽어보면 박 대통령이 어떤 철학과 전략으로 국가를 경영해 갔는지 아주 명료하게 떠오른다. 박 대통령의 말은 대중 정치인들의 말과는 사뭇 달랐다. 도덕과 명분을 앞세운 말이 아니라 비전과 방법론, 사례와 통계를 주로 구사한 말이었다. 과장이 적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의 말은 듣기엔 재미가 적었다. 세월이 지나서 그의 비전은 적중했고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읽어보니 박 대통령은 기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국민들을 보면서 또 역사와 미래를 향해서 증언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박정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그가 썼던 책과 연설문이다. 그의 말과 글은 그의 것이었고 거짓과 과장이 적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1973년 1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전해에 있었던 8.3 사체 동결 조치의 성과를 자랑했다. 그런데 그 실적과 효과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8.3 조치에 의한 사체 동결에 따른 신고 액수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3,450여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전체 통화량과 거의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통화량이 4천 몇백억 원이라고 기억합니다만 우리도 우리나라의 사채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미처 몰랐었습니다. 이러한 사채를 쓰고 있는 기업에 대해 금리를 낮춰주고 상환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전체 사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805억 원이 출자로 전환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은행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했고 2천억 원에 달하는 대환을 해줬고 642억 원에 달하는 산업 합리화 자금을 방출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1,000억 원가량 경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며 우리 경제가 앞으로 안정된 바탕 위에서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보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이다, 김장 때다, 또 크리스마스다, 연말연시다 하면 을의 물가가 오르고 또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8.3 조치 이후 연말까지는 도매 물가나 소비자 물가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정 내지는 하락 추세를 보여 도매 물가가 0.1% 오르고 소비자 물가는 1.5%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광복 이후 우리 경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작년 수출 목표 17억 5천만 달러. 이것은 처음에 목표 그 자체도 국제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초과해서 18억 달러를 약간 초과 달성했습니다. 무역과 무역 외 수지에 있어서 작년에는 약 3억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이런 것을 8.3 조치의 효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날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소신과 국가 비전을 밝혔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유신 조치 이후 최초로 작심하고 자신의 생각을 토로할 기회였다. 그는 민족과 국가라는 것은 영생하는 존재라고 규정한 뒤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민족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민족의 안태와 번영을 위해서는 그 민족의 후견인으로서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국가는 민족의 후견인입니다. 국가 없는 민족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단행하게 된 자신의 정치관을 가차없는 국회 비판으로 시작했다. 그는
국력 배양을 저해한 가장 큰 요인의 하나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해서 과거 국회의 비능률에 있었다고 나는 단정한다 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의 모든 행동을 생산과 직결시키는 것이 10월 유신 질서의 기본 방향이다 라고 말했다. 유신의 목적은 국력의 배양과 국력의 조직화라는 것이다. 그는 또 능률적이고 낭비 없는 생산에 직결되는 정치 제도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지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고도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10월 유신으로 조직된 국력을 중화학공업에 집중시킴으로써 방위산업을 건설함은 물론 수출의 확충을 기한다는 핵심 전략이 피력된 것이었다. 유신 시기와 겹치는 중화학 건설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정치 비용을 최소화하여 국가체제의 군사를 빼게 한 박 대통령은 고도의 효율을 지니게 된 이 국가 기능을 중화학공업 건설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중량급 국가로 바뀌고 10년 뒤에 꽃이 피는 민주화의 기반을 착실하게 놓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전해 7.4 남북공동성명의 배경에 대해서 털어놨다. 북한의 도발 행위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예기치 않던 전쟁이 재발할지도 모른다. 우리 측의 자제에도 한계가 있다. 또다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전쟁 재발만은 막아야겠다. 이것이 나의 결심이었습니다. 난 정보부장을 평양에 보낼 때 과거 우리 삼국시대의 역사를 회상해봤습니다. 신라의 김춘추가 김유신과 의논을 해가지고 단신, 고구려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고구려는 김춘추를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으나 탈출해서 나왔는데 이런 모험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하나회 1974년 1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의 면담 일지를 읽다 보면 재미있는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누구와 만나는가이기 때문이다. 1973년 1월 7일은 일요일인데 이날 박 대통령은 수경사 참모장 손현길 중장과 공수특전단장 전두환 준장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만났다. 면담 기록엔 낮 12시 24분부터 오후 2시 41분까지로 돼 있다. 아마도 점심 식사를 함께 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40대 초반의 젊은 준장을 이렇게 대우하니 이들이 군내에서 하나회를 만들어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손, 전 두 준장은 육사 11기 출신이었다. 손 준장은 위관 장교 시절 박정희 장군의 전속 부관으로 따라다녔고 전 준장은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박 대통령은 장군 시절부터 정규 육사 출신 장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한국군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격려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55년에 육사를 졸업하고 박정희 준장이 사단장으로 있던 5사단에 배치됐다. 박 사단장이 사격장 공사를 지휘하던 그를 불러 점심을 함께했다. 부대에 돌아가려고 격려를 하는 노중희에게 박 사단장이 내가 바닷가로 오리 사냥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 노중희는 저는 임무가 있어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무슨 임무? 사격장을 닦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할 수 없지. 잘 가게. 노중희가 돌아서는데 박 사단장이 다시 부르더니 내가 사단을 떠나게 됐어 라고 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마도 6대로 갈 거야. 노중희는 착잡했지만 할 말도 없어서 잘 가십시오 하고 경례를 붙이고 나왔다. 5.16 군사혁명 뒤 노소룡을 만난 박 의장은 야 임마 그때 내가 서운했다 라고 했다. 손, 전 두 사람은 일찍부터 정치장교의 역할을 했다. 1963년 2월 18일 박정희 의장이 민정불참 원대 복귀를 선언하자 두 사람은 동기생들과 함께 장충동 의장 공관을 찾아갔다. 이들이 응접실에서 기다리는데 유경수 여사가 나왔다. 이 양반이 일을 저질러 놓고 다시 군에 돌아가겠다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내친 발걸음인데 정치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도록 건의를 좀 해주세요.
청년 장고들이 그런 건의를 하자 박 의장은 여러분의 뜻을 잘 알아요.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했다. 민정불참선언이 하나의 전술이라는 말투였다. 박 대통령은 전두환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하나회를 후원했다. 정보부가 군내 사조직을 소탕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자 방첩대를 시켜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끝내도록 했다. 육사 11기의 선두주자였던 전, 손 두 사람은 중령 시절 청와대 경호를 맡은 수경사 30대대장으로 근무했다. 손영길이 먼저였고 그가 전두환을 후임으로 추천했다. 박 대통령은 두 사람을 가끔 식사 자리에 초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키운 하나회 중심의 정규 육사 출신들은 그 보훈을 11.6 사건 이후에 하게 된다.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은 합수본부장으로서 박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 일당을 단죄하는 것이 서거한 박 대통령에 대한 의리라고 믿었다. 이들은 국가원수 시해 사건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승화 계엄사령관까지 연행하려다가 12.12 사건을 일으키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정권을 향해 진격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키운 하나회와 정규 육사 출신 장교단은 12.6 사건 이후에 유신이 매도당하는 분위기에서도 유신의 당위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들은 박정희의 죽음을 민주화의 호기로 보고 있었던 정치인들과는 달리 그의 죽음을 국가안보의 위기라고 해석했다. 정규 육사 출신 장교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오랜 투자는 그의 사후 격하를 맞았다. 박 대통령이 키운 하나회 출신들이 그의 사망 후 13년간 한국을 이끌고 가면서 박정희에 대한 흠집내기를 잘 막았기 때문이다. 제5국 공화국 시절 안기부와 문공부의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월간조선과 신동아에 박 대통령에 대한 폭로기사가 못 나오게 막는 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매년 1월 중순에 연두기자회견이 끝나면 2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각 부처와 지방을 순시하면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지침을 내렸다. 박 대통령의 부처 및 지방 순시는 허례를 빼고 실무를 중점적으로 챙기는 가장 강도 높은 현장 수업이었다. 박 대통령이 국정의 구석구석까지 알 정도로 업무 파악이 완벽했던 것은 18년간 이런 현장 순시를 많이 하여 실무자들의 견해를 들었기 때문이다. 1973년 1월 15일 박 대통령은 오전엔 경제기획원, 오후에는 재무부를 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들에게 큰 야망이 없는 사람은 소리에 끌리기 쉽다는 목민심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오전엔 농림부, 오후엔 상공부를 순시했다. 농림부 순시 때 그는 농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의 자세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토지 개량 조합은 농민으로부터 수세를 받아 월급에 보너스까지 타먹고 코로나나 크라운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세단 타고 다니면서 무슨 토지 개량을 한다는 겁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맞아요. 그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일침을 놨다. 경기미가 아닌 통일벼 같은 것은 못 먹겠다고 생각하는 주부들의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1월 17일 박 대통령은 건설부와 과학기술처를 순시했다. 1월 18일 박 대통령은 큰형 동의용에 100일 탈상에 다녀왔다. 아들 지만군과 박종규 경호실장만 데리고 갔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교통부와 최신부를 순시하고 청와대로 돌아와 오후 3시 35분부터 25분 동안 윤필용 수경사령관의 업무 보고를 들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윤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온 것이다. 이때는 벌써 박 대통령의 마음이 그로부터 떠나고 있었다. 반면 강창성 육군보안사령관은 자주 대통령 경호실장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윤 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1월 21일 박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의 특사인 알렉산드 헤이그 장군을 접견했다. 헤이그는 타겔이 임박한 베트남전 휴전 협상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휴전 협상안이 결국은 베트남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2시간에 걸친 면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휴전안이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하도록 하면서 베트남에 들어온 월맹군의 철수를 조건화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1월 22일 박 대통령은 문교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교육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이란 피교육자로 하여금 사명의식을 분발시키는 가난한 농촌을 보면 부강책을 생각해야 하고 붉은 산을 보면 푸른 산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내무부 순시에서는 잘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새마을 운동의 원칙을 새삼 강조했다. 당분간은 저 마을에는 돈을 주고 왜 우리 마을에는 돈을 주지 않는가라는 불평 따위는 들은 채 만체해도 좋습니다. 2월 4일 박 대통령은 안양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쳤다. 박종규 경호실장, 강창성 육군보안사령관이 이병철 삼성회장, 김용환 전경련 회장과 함께했다. 강 사령관은 그 이틀 전에도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 박 정권 시대 측근들의 힘은 얼마나 자주 대통령을 만나느냐에 의해서 서열이 결정될 정도였다. 이미 그 횟수에서 강 보안사령관은 윤필용 수경사령관을 앞지르고 있었다. 윤필용, 이우락에 밀착에 대응하는 박종규, 강창성 구도를 만들어 놓고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 박 대통령이었다. 남은 것은 이 대립구도의 균형을 무너뜨릴 사건이었다. 그것은 박 대통령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2월 6일 박 대통령은 감사원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원칙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업무 지침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 답안이 될 만하여 소개한다. 가. 10월 유신 과업 수행에 있어 감사원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2만 6천여 기관에서 2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10사람이 도둑 하나를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처럼 많은 기관을 감사원에서 일일이 다 감사를 하고 비위를 적발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역시 중점적인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적은 인원으로 많은 대상 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사하고 단속하자면 고도의 감사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감사원 직원들은 평소 감사 업무에 대한 연구에 더욱 주력하여 풍부한 지식과 고도의 감사 기술을 갖고 권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의 권위와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비록 중점 감사만을 실시하더라도 모든 기관이 사전에 스스로 비위를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자체 단속도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결국은 일부 기관에 대한 감사가 전체 기관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모든 기강이 스스로 바로잡혀 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바람직한 감사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시를 할 때 오해가 일어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정확하면서도 쉬운 말을 한다. 그가 사안의 핵심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것이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높은 사람이 지시를 할 때는 총론이나 원론, 때로는 말장난만 늘어놓는다.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낭비가 적다는 이야기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영자로 평가될 박정희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행정에도 경쟁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그는 1973년 연두 순시를 하면서 새마을 사업 지원의 추진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새마을 사업은 우수부락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해 보았으나 별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지 못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서 모든 부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분배해주는 식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부락에 고루 나눴기 때문에 지원 자금이 영세하여 소기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없었고 또 스스로 잘 살아보려는 의욕도 없고 부지런히 일하지도 않는 부락을 아무리 도와줘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겁니다. 우수부락부터 우선 지원하면 잘하는 우수부락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그렇지 않은 부락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들 부락 사이에는 많은 격차가 생길 겁니다. 물론 부락 간에 격차가 생기는 것 자체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뒤떨어진 불악 사람들도 우수 불악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잘 살게 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이에 자극을 받아 조만간 분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정부는 이 마을도 지원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불악이 차례로 다 고루 잘 살게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추진해 가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지루하게 보일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훨씬 빠르고 성과 있는 방법이 된다고 믿습니다. 새마을운동 실적을 심사하고 평가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겠으며 그 다음에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그저 막연한 추상적 기준이나 외양만 보고 잘 되었다는 식의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 기준에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기계적 평등을 자원 낭비와 비효율적인 것으로 배척하고 의도적으로 차등 지원을 하여 마을과 마을 사이에 경쟁을 붙인 것이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은 그 사촌을 따라잡기 위하여 부지런하게 일해야지 계속 배만 움켜쥐고 있다가는 정부로부터 일전 한 푼 받지 못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런 차등 지원책이 결과적으로는 전국 마을이 다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그는 확신했다. 차등을 통한 평등 구현과 평등을 통한 불평등 자초 중 전자를 선택한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숙청되는 윤필용 계열 1974년 1월 24일 박 대통령은 전국 치안 및 예비군 관계간 중앙회의의 유시를 통해서 7.4 공동성명 이후 진행되고 있던 남북 대화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금으로서는 그들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촉을 하여 한 가지 뚜렷이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전략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우리 남한을 척화 통일하겠다는 야욕은 하나도 포기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주변 정세와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서 방법과 전술만을 약간 바꿨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금년에 들어서도 4대 군사 노선을 철통같이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4대 군사 노선이란 전 국토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 인민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들은 입으로는 7.4 공동성명이니 평화통일을 운운했지만 자기들이 무력 남침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반언을 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대화는 대화고 혁명은 어디까지나 혁명이다 라는 말이 아마 그들 속심의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1973년 4월 5일) 박 대통령은 식목일 기념일 새마을운동 행사에 나가면 꼭 긴 연설을 했다. 연설이라기보다는 강의였다. 이런 강의식 연설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비전과 열정을 직설적으로 쏟아부었다. 이날도 그는 열을 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살다 갔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서 모두 이 조국 강산에 묻혀야 될 땅입니다. 또한 길이길이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조국이요 조국의 강산입니다. 그 사랑하는 표시를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분간 애국이란 말은 입에서 딱 떼어버리고 우선 산에다 나무를 심고 나무를 아끼고 이 조국 강산을 하루바삐 우를 창창하게 만듭시다.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길인 겁니다. 1973년 4월 17일 박 대통령은 전국 경제인대회 치사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윤리를 강조한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중시 정책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정서는 재벌적이라기보다는 서민적이었다. 그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제했지만 그 자신이 노조위원장이란 자세로 재벌 총수들에게 부의 사회적 환원을 강조하곤 했다. 넷째로 모든 기업인은 노동 조건의 개선과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민복에 기여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유는 사회에 되돌린다는 대의에 투철한 기업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8.3 긴급조치를 취했던 것도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건전한 성장 없이는 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기업의 공익성 때문에 취하게 됐던 것입니다. (1973년 4월 28일)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오랫동안 모신 측근이자 군부의 실력자이던 윤필용 장군이 육군 보안사에 연행된 것은 1973년 3월 9일, 정식 구속된 것은 3월 26일,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4월 17일, 비공개 공판 끝에 육군 보통군법 회의에서 선고가 있었던 것이 4월 28일이었다. 윤필용 소장, 손현길 중장 등 10명의 장교들이 군복을 입은 차렷 자세로 선고를 받는 사진이 이 날짜 석간에 실리면서 그들의 죄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 소스는 판결문과 국방부 장관 담화문이었다. 내용은 윤 장군 등의 부정부패적 사생활, 군내 사조직 운영을 중점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판결문은 법률적 판단을 한 내용이 아니라 치부와 엽색 행각에 치달음으로써 반유신적 죄악을 자행했다라는 식의 인신공격적인 규탄문이었다. 대한일보 사장 김현준 씨의 수재위원금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윤 장군이 압력을 넣어 중단시켰다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그 얼마 뒤 김 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대한일보는 폐간됐다. 이날 징역 15년에서 2년까지의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윤필용 소장과 수경사 참모장, 손현길 중장을 비롯하여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육본 중앙수사단장 지성한 대령, 26사단 연대장 권익현 대령, 육본 진급인사실 신재기 대령 등 10명이었다. 기소는 되지 않았으나 윤필용 계열로 알려졌던 장교들 30여 명이 전역당했다. 이들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안교덕을 비롯하여 정동철, 배영국, 박정기, 김상구, 정봉화 등이었다. 이때 숙청됐던 군인들이 5공화국대 중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윤 장군 계열의 숙청은 정보부로도 번져 이우락 부장의 고향 후배인 이재걸 감찰실장이 구속됐고 30여 명이 해직됐다. 이 실장은 동양인 손영길 수경사 비서실장과 연락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이 부장과 윤 소장을 친하게 만들어준 것이 화가 됐다. 이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윤필용 계열의 숙청은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던 권력자 고유의 의심과 불안을 반영한다. 그는 전해 7.4 공동선언 이후 이우락 정보부장의 대중적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 부장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2의 5.16 쿠데타인 10월 유신도 기획, 실행했고 많은 여당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등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1973년) 초 이우락 부장의 영향력이나 그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은 절정에 달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위기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내려다보니 윤필용 수경사령관까지도 이우락 부장과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권력의 4대 파수꾼인 정보부장, 육군보안사령관, 수경사령관, 경호실장을 서로 견제시켜 놓음으로써 권력의 안정을 기하는 방식을 애호했다. 윤필용 장군도 이우락 부장에 대한 좋지 않은 정보를 박 대통령에게 많이 올렸다. 그를 잘라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그런데 윤 장군이 박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 내용이 이 부장에게 넘어가는 것이었다. 이 부장이 윤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냐 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윤 장군은 이 부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굳다는 판단을 한 뒤에는 그에 대한 견제역을 회피했다. 윤 장군은 이 부장이 평양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뒤엔 그에 대한 평가도 달리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장과 윤 장군 두 사람의 측근이 나서서 권부의 2대 실세를 친하게 만들고 있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1972년 10월 17일에 유신 선포와 동시에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이우락 정보부장은 요인들을 초대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윤필용 수경사령관도 초청됐다. 윤 장군이 그 자리에 가보니
이 부장 이외에 박종규 경호실장과 대기업 회장 몇 명이 와 있었다. 윤 장군은 계엄하인데 2사람 이상이 모이면 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불법 집회입니다. 라고 농담을 했다. 이 부장은 그래서 우리가 윤 장군을 모신 것이 아닙니까? 계엄 업무로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경력금이라도 내놔야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 부장은 참석자들의 지갑을 털게 해서 수백만 원을 몽땅 윤 장군에게 건네주었다. 이날 윤 장군은 군 선배인 이 부장을 형님이라고 불렀다. 윤 장군은 또 이 부장에게 앞으로 구성될 국회에는 군 출신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는 부탁도 했다. 이제 어차피 계엄 정치를 하게 됐으니 군인이 정치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유정의 의원의 3분의 1을 장군, 영관, 위관급 출신자들로 메워야 합니다. 태국처럼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박 대통령한테 건의해 주시오. 이 부장은 가깝게 보고하여 30석 정도는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윤 장군이 나중에 들으니 이런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이 건방진 놈들, 지들이 뭔데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고르려고 해 라면서 화를 냈다는 것이었다. 이런 모습들을 박 대통령의 편에 서서 지켜보던 이가 박종규 경호실장이었다. 윤필용 사건의 단초가 된 뉴코리아 골프장에서의 신범식 사장의 제보도 박종규 실장이 미리 그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필용 씨는 자신이 거세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1972년 말인가 1973년 초인가 하루는 박종규 경호실장이 저를 보자고 하더니 전날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골프 한 코스를 돈 뒤 커피숍에서 박 대통령, 신범식 당시 서울신문사장, 박종규 경호실장이 담소를 하고 있었다. 신 사장이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는 것이다. 각하께서 연만하시니 더 노쇠하시기 전에 후계자를 키우셔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우락 부장이 후계자로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친놈들, 내가 아직 노망하려면 멀었는데 라고 대수롭지 않게 받았다. 세 사람은 다시 골프장으로 나갔다. 골프를 다 치고 필드에서 나왔을 때 박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신 사장에게 무섭게 물었다. 아까 그 말 말이야.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이후라기가 그랬나? 박종규의 설명에 따르면 신 사장은 그 자리에 꿇어 앉았다고 한다. 이름을 못 대겠습니다. 박 실장이 권총을 뽑아 이름을 대라고 위협했다는 것이었다. 신 사장은 윤필용 장군이 그럽디다 라고 했다는 게 박 실장의 설명이었다. 윤 사령관은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역류하는 듯하여 전화기를 들고 신 사장을 부르려 했으나 박 실장이 말렸다. 박 실장은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라고 했다. 제가 형무소에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왜 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 어떤 추리까지 해봤습니다. 그때까지 신 씨는 저와는 가깝고 이 부장과는 사이가 아주 나빴어요. 그런데 7.4 공동성명과 유신 이후에 이 부장의 힘이 세지니까 혹시 이 부장이 휴가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에서 직접 각하의 의중을 시험해보고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다가 무섭게 추궁하니까 다급해서 내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고 박 대통령께서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가볍게 넘겨버릴 것이란 계산에서 말입니다. 그 전에 신 씨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노망운운한 이야기가 오간 적은 있었습니다. 윤 씨에 따르면 유신 선포 뒤인 어느 날 신 씨가 윤 사령관, 정소영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시진 민정수석 비서관, 육군본부, 지성한 대령 등을 이태원 식당으로 초대하여 대접을 했다. 이 자리에서 신 씨는 대강 이런 뜻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각하께 정말로 충성하는 분이라면 각하께서 연만하셔서 노쇠하시기 전에 청와대를 물러나십시오.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대통령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은 윤 장군 뿐이십니다. 윤 사령관은 술집에서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면서 입을 막았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조사받을 때 보니 신 씨가 한 말은 내가 한 말로 돼 있고 내가 한 좋은 말은 전부 거두절미하여 오해하기 좋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윤필용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은 언젠가 기자가 입수한 박 대통령 업무일지 1972년 11월 후분을 찾아보았다. 이 무렵은 유신 조치에 따른 비상계엄 기간임에도 박 대통령은 골프장에 자주 나갔다. 신범식 서울신문사장이 말동무로 따라다녔다. 11월 5일 한양 컨트리클럽에서 대통령, 박 경호실장,
신범식 회동. 11월 12일 대통령, 경호실장, 신범식이 뉴코리아 골프장. 11월 18일에도 뉴코리아 클럽에서 골프. 흥미로운 것은 이 무렵 박 대통령이 윤필용 수경사령관은 거의 만나지 않고 육군보안사령관 강창성 소장을 자주 청와대로 불러 만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윤 장군에 대한 감시역인 강 장군을 박 대통령이 자주 만난다는 것은 윤 장군에 대한 신임이 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특히 유의할 대목은 11월 12일의 뉴코리아 골프장 회동 직후 강창성 사령관의 청와대 출입이 부쩍 잦아졌다는 점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윤필용 사건의 내막. (1972년 11월 14일) 오전 박 대통령은 강 장군을 불러 약 30분간 요담했다. 그 이틀 전에 골프 회동 때 신범식 사장의 제보가 있었다며 이날 박 대통령은 강 장군에게 수경사령관과 이우락 부장의 관계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11월 18일에도 박 대통령은 강 장군을 초치하여 약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 이틀 뒤 강창성 장군은 또 박 대통령에게 불려와 약 40분간 요담했다. 11월 29일에도 강 장군은 박 대통령을 만나 35분간 군내의 동향을 보고했다. 윤 장군에 대한 첩보 수집 결과도 알렸을 것이다. 윤필용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검증하려면 1973년 3, 4월의 박 대통령 업무 일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1972년 11월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신범식 서울신문 사장으로부터 윤필용 수경사령관의 불순한 언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지 넉 달 만인 1973년 3월 8일에 강창선 육군보안사령관을 불러 수사를 지시한다. 이 넉 달 동안 박 대통령은 강 장군, 박종규 경호실장, 그리고 군내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윤 장군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고 숙청을 결심하기에 이른 것이다. 윤 장군의 발언뿐 아니라 이우락 정보부장과의 밀착이 수사 지시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1973년 3월 8일 낮 12시 7분에 박 대통령은 강창성 소장을 초치하여 12시 35분까지 28분간 윤 사령관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 강 장군은 박 대통령이 나에게 수사를 지시하면서 전두환 준장에게도 물어봐 라고 말했다고 기억한다. 박 대통령은 한 장짜리 보고서를 건네주면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그 보고서는 신 사장의 제보가 요약된 것이었다. 강 장군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물러나오는데 박종규 경호실장이 들러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경호실장 방에 들렀더니 박 실장은 대단히 흥분하여 모조리 잡아넣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강창성 보안사령관은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지시하고 별도로 수도경비사 소속의 지휘관 몇 명을 불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사에 저항하지 말고 협조해달라고 당부, 사전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강 사령관은 윤필용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에 한번 들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육사 8기생으로 동기생인데다가 장성 진급도 같은 날에 했다. 강 씨가 중앙정보부 차장보와 육군보안사령관을 거치는 동안 수도경비사령관인 윤 소장과는 업무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었다. 강 소장은 윤 소장에게 수사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윤 소장은 모함이라고 펄쩍 뛴 뒤 모든 것을 강 사령관에게 맡길 것이니 선처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강 소장은 이 문제를 푸는 길은 가깝게 찾아가 사과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장군은 3월 9일 해임되고 보안사로 연행된다. 바로 이 무렵 지성한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장에게 김시진 정보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왔다. 김 비서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빨리 내 방으로 오라고 했다. 지성한 대령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현역으로 근무했고 박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웠다. 지 대령이 김 비서관을 찾아갔더니 그날 우리 윤 장군하고 저녁 먹은 날이 며칠이지 하고 물었다. 지 대령은 작년 연말입니다 라고 했다. 신범식 서울신문 사장의 부탁으로 이태원동 식사자리를 만든 것이 지 대령이었다.
김 비서관은 그 몇 시간 전에 박 대통령에게 불려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뜸 내가 너를 신임하여 그 자리를 맡겼는데 못된 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마시고 나를 두고는 영감이니 노망이니 뭐니 그따위 소리만 한다면서 너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서. 박 대통령이 말한 그 자리란 윤필용, 신범식, 정소영, 김시진, 지성환이 만났던 이태원동의 식사 자리였다. 김 비서관은 각하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친구야 더 알아봐 라고 했다. 지대령도 그 식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불경스러운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지대령은 청와대에서 바로 수도경비사령부로 직행했다. 윤필용 장군은 장교식당에서 식사 중이었다. 지대령이 그날 신범식 사장과 만났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다. 윤 사령관은 왜 자꾸 그것 가지고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얼마 전에도 박종규 경호실장이 나한테 그것을 물어와서 내가 다 이야기해줬는데 라고 했다. 윤 사령관은 이런 부연 설명을 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나와 신 사장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홀의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이야기가 나왔다. 신 사장과 이제부터는 박 대통령이 건강하셔야 한다. 각하의 판단이 흐려지시면 물러날 시기를 우리가 알려드려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 그게 전부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지대령은 다시 신범식 서울신문 사장을 찾아가 물었다. 신 사장도 맞아 윤 장군이 말한 게 맞아 라고 했다. 안심한 지대령은 김시진 정보비서관을 찾아가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보고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정소영 경제수석 비서관이 들어왔다. 이태원동 식사 모임의 동석자였던 그도 조금 전에 박 대통령에게 불려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자네도 그 자리에서 날 욕했다면서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정 수석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모략입니다 라고 말했다. 정소영 수석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물러나오는데 박 대통령이 전화 버튼을 누르더니 강창선 보안사령관 대조 라고 말하는 게 등 뒤로 들렸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김시진 비서관은 그 자리에서 강창성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시진 비서관이 각하께서 오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더니 강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윤 사령관이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신범식 사장이 다 시인했습니다. 보안사에서 조사했고 그때 신범식 사장이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김시진 비서관은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신 사장이 시인했대. 나도 이제 그만둬야겠어 라고 했다. 지성한 대령은 가만 계십시오. 제가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신범식 사장을 다시 찾아갔다. 외투 속에 녹음기를 숨기고 가서 대화를 녹음했다. 신 사장은 내가 시인을 했다고. 무슨 소리야 아까 말한 그대로야 라고 했다. 지대령은 틀림없죠 라고 확인을 받은 뒤 사장실을 나와 녹취록을 작성하여 김시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신 사장은 지성한 대령이 나간 뒤 강창성 보안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 보고를 요청했다고 한다. 지성한 대령도 며칠 후 구속되어 다른 윤필용 계열 사람들과 함께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졌던 그는 나중에 무죄로 석방됐다. 전역 뒤 기업인으로 변신했고 마주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지성한 씨는 이 사건은 유신 조치 뒤에 영향력이 커진 이우락 부장과 윤 사령관이 밀착되어 가는 것을 의심하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박종규, 신범식 두 사람이 과장된 보고를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수사를 지시받은 강창선 보안사령관은 윤 사령관의 군복을 벗기는 선에서 그쳤으면 좋은데 가혹한 수사로 억울한 희생자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평했다. 박 대통령 업무 일지를 살펴보면 강 소장의 육군보안사령부는 즉각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윤필용 사령관과 그 계열 장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수시로 대통령에게 상황을 직보했음을 알 수 있다. 3월 9일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 10분부터 37분간 강 장군의 수사 착수 보고를 들었다. 그 1시간 뒤 박 대통령은 유재흥 국방장관과 이민우 육군참모차장을 불러 윤필용 수경사령관의 교체를 지시했다. 후임은 648기인 진종채 소장이었다. 이날 오후 3시 25분 이후락 정보부장은 박 대통령을 만나 약 55분간 업무 보고를 했다. 자신의 운명에 큰 그림자를 남기게 될 윤필용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았을 이 부장은 상당히 불안했을 것이다. 다음 날인 3월 10일에도
강창성 사령관은 오전 9시 27분부터 30분 동안 수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안사령관이 거의 매일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있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수도권의 안전을 책임진 수경사 사령관에 대한 조사였으므로 박 대통령도 신경을 무척 썼다. 박 대통령은 3월 12일 오전 10시 55분 신임 수경사령관 진종채 소장을 불러 부대 장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1973년 3, 4월 중 박 대통령의 업무 일지를 보면 중대한 변화가 감지된다. 강창성 육군 보안사령관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박 대통령을 독대하여 보고를 하는 동안 거의 매일 박 대통령을 만나던 이우락 정보부장의 청와대 출입이 줄어든다. 박 대통령이 부르지 않았던지 면담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3월 21일에서 4월 2일까지 박 대통령은 이우락 정보부장을 한 번밖에 만나주지 않았다. 그 한 번이란 것도 15분간의 보고였다. 4월 3일 이 부장으로부터 약 50분간 보고를 받았던 박 대통령은 다시 4월 8일까지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가 4월 9일 밤 10시에 이 부장을 만나 준 시간은 불과 5분이었다.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 찾던 정보부장을 대통령이 근 보름간이나 소외시켜버린 것이다. 이 기간에 강창선 육군 보안사령관은 박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3번 올렸다. 그 보고의 핵심은 윤필용과 이우락 부장의 밀착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중 김치열 정보부 차장을 한번 불러 결재를 해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골적으로 부장을 따돌린 셈이었다. 박 대통령이란 태양의 둘레를 도는 행성에 불과했던 이우락 부장의 초조와 불안은 대단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 부장에게 확실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박 대통령이 이 무렵 이우락 정보부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보는 대목이 또 하나 있었다. 박 대통령은 1972년 5월에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하는 행동에서 북한 측의 영향을 감지했던 것이다. 7.4 공동성명 문안부터 북한의 대남 공작 노선을 상당히 반영했고, 한때 이우락 부장은 북한 측이 요구하는 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다가 김종필 총리의 강한 반대와 박 대통령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부딪혀 포기한 적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남북회담을 하면서도 김일성의 약속이나 말에 아무런 신뢰를 두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있다. 1972년 8월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박 대통령은 돌아온 남측 대표 이범석 씨 일행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할 때 지침을 내렸다. 남북 적십자 본회담 시 지침. 하나, 평양에서 있었던 일은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두 보고해야 한다. 둘,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할 때는 사전에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 셋,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넷, 우리 적십자사는 인도적 사업이라고 보나 북한은 정치적 사업으로 본다. 다섯, 북한 요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정치적이다. 여섯,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일곱, 술을 마실 때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란 사실을 잊지 마라. 여덟, 북한 사람들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상적으로 흐르지 마라. 아홉, 북한이 남한 언론을 비판하면 자문위원들은 즉각 반박하라. 열, 대표단과 자문위원 사이는 긴밀한 협의를 하되 매일 저녁 결산토록 하라. 당시 권부에서 이우락 부장의 독주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이는 김종필 총리와 박종규 경호실장이었다. 윤필용의 수경사와 강창성 소장의 보안사는 전통적으로 라이벌 관계였다. 이런 권력 갈등 하에서 이 부장과 가까워진 윤필용 장군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윤필용 사건은 이우락 정보부장을 초조하게 만들었고, 그가 박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하여 저지른 김대중 납치 사건은 결국 자신의 몰락을 불렀다. 김대중 납치에 대한 일본 언론의 집중 보도로 생긴 반한 감정 속에서 문세광의 사리가 탄생하여 유경수 여사 피사를 부른다. 이 사건으로 박종규 실장은 해임된다. 유 여사의 퇴장은 박 대통령의 내면을 흔들어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윤필용 사건 수사에 따른 군맥의 부침은 5공화국 출범에도 흔적을 남긴다. 윤필용 세력 제거는 그 영향의 심도에서 박 대통령 시절의 최대 사건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 육군보안사령부의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윤 장군에 의한 후계자 옥립설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 장군이 신범식, 김시진 정보비서관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박 대통령의 건강과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과 윤 소장이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을 찾아가서 역시 후계자 옥립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일종의 불경죄로 몰리게 된 것이란다. 박 대통령의 업무 일지를 보면 수사 착수 18일째인 3월 26일 강창성 사령관은 오전에 약 2시간에 걸쳐 박 대통령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3월 29일 강 사령관은 서재에서 박 대통령에게 수사 보고를 올렸는데 오후 2시 12분부터 3시간이 걸렸다. 이 자리에는 박종규 경호실장과 김정년 비서실장이 동석했다. 보고를 다 들은 뒤 박 대통령은 노기를 띠며 이유라기까지도 잡아넣으라고 했다는 것이 강 씨의 증언이다. 박 실장도 이에 동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 사령관은 수사를 확대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도 거들고 해서 결국 윤 소장과 그 부하들만 처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강 소장은 각하의 측근이 모반했다는 인상을 주면 정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니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고 건의해 윤 장군과 그 부하들을 술해 직권남용 등의 죄명으로 처리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정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우락 부장까지 구속해야 한다는 강 사령관의 수사 보고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되니 당분간 보류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자신이 했고 강 사령관도 동의하니 박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김 실장의 증언은 강 소장의 주장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르지만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감옥행을 할 뻔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강창선 육군보안사령관은 윤필용 사령관 수사를 하다가 그가 후원했던 군내의 정규 육사 출신 사조직인 하나회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하나회의 회장인 전두환 준장, 전 회장인 권익현 대령, 노태우 대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 사령관의 증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받기 위해서 차트에 하나회 조직표를 그려 박 대통령에게 가지고 갔죠. 당시 하나회 회원들이 70, 8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위에 직접 OX 표시를 하면서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윤필용과 어울려 못된 짓을 했으면 다 잡아넣어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강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박종규 경호실장이 전, 노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여 다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하나회는 박 대통령의 애호하에서 조직되었으므로 강 사령관이 이 조직을 깊게 수사할 수 없었다. 1973년 여름 박 대통령은 태릉 골프장에서 박종규 경호실장, 강창성 사령관, 최욱은 육사교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 박 대통령은 강 사령관에게 조용히 강 장군 때문에 경상도 장군의 씨가 마른다고 불평이 커 라고 말했다. 골프장에서 돌아와 보니 자신이 삼강구 사령관으로 발령이 나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강 장군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우락이 진종채 수경사령관을 시켜 나의 경지를 건의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권력 운용의 화신으로 불리는 박 대통령은 보안사령관을 시켜 수경사령관을 치고 정보부장으로 혼내주게 한 뒤 다시 그 보안사령관을 친 것이다. 강 사령관이 박 대통령의 친위 세력으로 자라고 있던 하나회 장교들을 친 것이 조직적 반발을 부른 측면도 있다. 강 장군은 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한 뒤 항만청장으로 일하던 중 12.6 사건 후 전두환 등 하나회 출신들의 득세를 목격했다. 항만청장에서 물러난 뒤 그는 술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2년 5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윤필용 세력을 친 데 대한 보복이었다. 윤필용 씨는 스스로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한다. 물론 박정희의 군대 시절부터 계산해서다. 1954년 박정희 준장이 오사단장으로 부임하여 대대장인 그를 군수참모로 발탁한 뒤 1973년 3월 구속되어 군복을 벗을 때까지 꼭 20년간 박정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것이 윤필용 씨다. 박정희 장군은 5사단장, 7사단장, 1군 참모장, 군수기지사령관, 1관구 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마다 윤중령을 데리고 다니면서 군수참모, 참모장, 보좌관, 비서실장 등 최측근 요직에 앉혔다.
박 대통령은 5.16 뒤에도 최고의 의장 비서실장, 육군 방첩대장, 수도경비사령관 등의 권력 핵심부에 글을 두었다. 박 대통령과 직접 인연을 맺은 20년간의 군생활 가운데 15년간은 거의 매일 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따라서 그는 박정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꼽힌다. 더구나 그는 박정희의 인정뿐 아니라 비정까지 맛본 사람이다. 윤 씨는 그토록 오랫동안 모셨던 박 대통령과 금이 가게 된 계기는 윤필용 사건 훨씬 전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로 그만두신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던 1967년 어느 날에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 진언을 했어요. 후계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공약사항도 다 못 지킨 것이 있고 하니 각하께서 당 총재로서 계속 후계자를 뒷바라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총재실을 개편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좀처럼 언성을 높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벌떡 일어나시더니 네 할 일이나 잘해 하고 호통을 치시는데 내 평생에 그렇게 화난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튿날 다른 일로 이우락 실장방에 가 있는데 박 대통령께서 지나가다가 들어오셔서 어이 이 실장, 내가 어제 윤 장군에게 기합을 넣었는데 자네가 오늘 한 번 더 기합 줘 하십디다. 저는 그것으로 그분의 분이 풀린 것으로 알았는데 다음날부터 청와대 면회가 잘 안 되더니 얼마 뒤 사단장으로 전보됐어요. 이때 박 대통령은 삼선 개헌을 구상하고 있을 때였다. 그것을 모르는 윤 준장이 정권 이양 뒤에 후견인 역할을 건의하자 아픈 곳을 찔린 반사작용으로 그토록 화를 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준장은 1968년 1월 8일자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육사 8기생 가운데 가장 빨랐다. 그는 진급과 함께 방첩부대장에서 1선 사단장으로 전보됐다. 사단장으로 있을 때 김성은 국방장관이 부르더니 얼마 전 각하를 만났는데 윤 장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 라고 했다. 그토록 키워주었는데 호랑이를 기른 격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저는 임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아직도 오해하시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뒤 제가 주월 맹호 부대장으로 임명되어 베트남에 가게 됐습니다. 출발하기 며칠 전에 박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단 둘이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각하는 높은 데서 넓게 보시고 저는 낮은 데서 좁게 보기 때문에 각하께 불충한 말씀도 많이 올렸는데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손을 잡더니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이것으로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았습니다. 윤필용 소장은 베트남에서 귀국한 직후인 1970년 1월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됐다. 사실은 그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내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군내의 인맥이 서종철 참모총장 그룹과 김재규 보안사령관, 한신 장군 등 2기생 그룹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서 총장 쪽에서 저를 천거한 겁니다. 박 대통령께서 서 총장의 천거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석연찮은 표정이었다는 이야기를 뒤에 들었습니다.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은 1971년 4월에 대통령 선거 뒤 박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정략적 차원에 맡겨선 안 된다. 이렇게 돈 드는 선거를 해선 국가적 낭비다. 먹고 살 정도로 돼야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뭔가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이 춘천에서 육사 8기생 출신 사단장들과 술을 함께 마신 뒤 이렇게 말했다는 정보도 윤 소장에게 들어왔다. 너희들이 윤필용이 동기생이구먼. 겁나는 것은 김대중이가 아니야. 윤필용이 겁이 나. 윤필용 씨는 그때 국방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윤 장군은 박 대통령이 자신을 친 것은 역적 모의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이우락 부장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함이었다 라고 해석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그 사람됨을 훤히 알고 일정 기간 쓰신 다음에는 버리신다는 것을 잘 알고 또 각오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란 보호막이 무너진다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은 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박 대통령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내가 모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김종필은 탄압해서 다스렸고
이유락은 그저 잔재주 피우는 것을 받아주면서 다뤘죠. 이 부장이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우쭐대는 것 같으니까 모델 케이스로 나를 치면서 너희들도 똑바로 해 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죠. 내가 잡혀 들어간 뒤 김영욱 전 정보부장이 도망가고 이유락 씨도 부장에서 해임된 뒤 장기간 외국으로 피해 있다가 보장을 받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한 뒤로는 측근들 사이에 누구누구가 친하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친 제이피니, 반 제이피니 하는 말도 사라졌어요. 박 대통령은 친자식처럼 아끼던 윤 장군을 희생양으로 삼아 권력 핵심부를 정리정돈했다는 이야기다. 박 대통령은 1971년 10월의 항명파동 때 여당 내의 독자 세력을 숙청한 데 이어 자신의 권력 측근들 안에서도 독자 세력을 이룰 만한 소지를 없애버렸다는 이야기다. 유신 체제의 목표인 국력의 조직화와 능률의 극대화의 방해물이 될 만한 여권 내 정치 세력을 정리해버린 것이다. 일견 박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정지 작업을 완료한 듯했으나 여기에 함정이 생기고 있었다. 이유락은 윤필용 사령관의 숙청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며 박 대통령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음을 알고 대책을 강구한다. 이즈음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그의 보고 때마다 해외에서의 김대중 반한 활동 항목이 올라간다. 그는 죽을 꾀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처음엔 반응이 없었으나 같은 보고가 계속되자 정보부는 왜 발생 보고만 올리나 대책은 없는가라고 말했다. 1973년 4월 15일 저녁 선우현 공보비서관이 당직을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불렀다. 박 대통령은 의전 비서실에서 약 20분간 얘기를 나눴다. 기자 출신인 선우현은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현재 고위층 관리들, 특히 장관들이 시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으로부터 점수 따는 일에만 열중하는 이른바 포인트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하로부터 치아 말씀 듣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 개 중에는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양수기, 관정 등 수리기재와 시설, 그리고 저수지 등의 관리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장들이 각하의 꾸지람을 들을까 염려하여 서로를 감싸주면서 각하게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북괴가 허위 선전하고 있는 6.25 북침설에 대해 언론기관에서 이를 반박하려 했으나 남북회담을 의식한 당국의 제지로 언론이 북괴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사실이 몇 번 있습니다. 선우현 씨가 보고를 하는 동안 박 대통령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보고가 끝나자 박 대통령은 그제야 눈을 뜨고 입을 열었다. 장관들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 요즘 정신이 해이해진 것은 사실이야. 유신이 자기들 하는 일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 내가 듣기에는 고급 관리들이 유신을 내세워서 오히려 일을 간단히 편하게 해나가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내가 생각했던 유신의 본뜻을 국민들이 왜곡하여 해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나는 유신 단행 후 공무원들이 이를 간단하게 해치운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 아비 마음을 아들이 모른다고 하는 우리 속담을 연상하게 되는구먼. 1973년 5월 10일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 첫째, 비서관이나 행정관 및 고용직 전원은 출근 시간을 엄수할 것. 둘째, 근무 시간 중에는 외출을 금할 것. 셋째, 공용 외출 시에는 상급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연락처를 명백히 할 것. 넷째, 외식은 전원 금하고 부처와의 연락, 타협을 위한 오찬도 금할 것. 단, 외국 인사와의 오찬이나 실장의 승인을 받은 공식 오찬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들 사항을 위반할 때는 즉각 파면한다. 전날 낮에 박 대통령이 급히 장해준 상공장관을 불렀는데 3시간이 넘게 연락이 없었던 것이 이 지시를 내리게 한 원인이었다. 후에 장 장관은 치과에 갔었는데 비서관들이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해명했다. 1973년 6월 13일 박 대통령은 비서진 6, 7명을 불러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비서관들이 식당에 들어가니 식탁에는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박 대통령의 술상에는 거의 대부분 막걸리가 올랐었는데 이날은 처음 보는 술병이 놓여 있었다. 술병에는 법주라고 쓰여 있었다. 자리를 잡고 비서관들이 잔을 채우려 하자 박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 하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술을 따라주었다. 이게 오늘 처음 나온 법주인데 이 법주라는 것은 경주지방에서 내려오는 특지라는 거야.
술잔이 다 차고 모두들 함께 마실 기미를 보이자 박 대통령은 다시 제지시키며 말했다. 잠깐, 처음 나온 법준이 술 좋아하는 선우 비서관이 먼저 먹어보고 평가한 다음에 마십시다. 합격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은데요. 선우 비서관이 합격이라니 이 술 허가해줘야겠구만. 그럼 같이 마시지.